자, 2015년도 그래서 2교시 전공 A 기입형은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연속 2년 2016, 2017년 지금 본 거는 14문제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지금도 10문제가 먼저 그 전공 A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다 바꿔질 수 있음 여러분은 기억을 해두세요. 이상하다. 14문제인데 왜 또 지금 갑자기 10문제가 나왔지? 이 사람들이 꼭 우리한테 통지를 해주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배점도 달라질 수 있고 제가 2016년도에 처음 그 강의를 할 때 이번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2015년도까지는 주로 가로치면은 단답. 네? 단어만 쓰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 시험 문제는 2점짜리 문제인데 막 기전을 쓰라.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당황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한번 꽂히면은 그게 사고가 고정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답 가로치면 기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전을 쓰라고 하니까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자그마한 사고를 유연하게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시험 볼 때 실제로 전공 A 기입형이 10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14문제 나왔었잖아요. 근데 10문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은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유행성 이하선염에 대한 자료이다. 고등학교는 2013년 유행성 이하선염이 유행할 당시에 보건소와 연계하여 학생 전원에 대해서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유행성 이하선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제시하고 표에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기억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시오. 단 산출값은 반올림 없이 첫째 자리까지 제시할 것. 2점짜리 문제예요. 굉장히 문제는 큰 거 같아 지금. 네, 그래서 유행성 이하선염 발생 현황 언제에서 언제까지 장서 무수고등학교 혈청학적 검사 수가 500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역이자 발병력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15년도 환자 발생 수하고 증상별 분포도를 봤더니 첫 번째 무증상 감염자가 20명이고요. 경미한 환자가 25명, 중등도 환자가 40명, 중증 환자가 1명, 총 해가지고서 50명이 지금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나오는 그 편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감염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렇죠? 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알맞은 자리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것을 감염이라고 정의를 해요. 인펙션. 그런데 그 중에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좀 증상이 나타난 경미한 환자도 있는가 하면 좀 더 심각한 사람도 있고 심하면 중증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총 지금 50명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1번 2점짜리 문제 물어본 거 두 개죠. 하나는 원인 병원체를 제시를 하래요. 무슨 바이러스? 멈스 바이러스. 이거를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라고 써도 돼요. 지금 교과서가 보니까 그냥 한국말로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냥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 하고 뭐라고 쓰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멈스 바이러스, 멈프스 바이러스 이렇게 써도 돼요. 꼭 영어 이름 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요즘 나오는 문제에 보면 그냥 수두 바이러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 멈스 바이러스 1점.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를 계산하라고요? 발병력이자 병원력 갖다가 지금 계산을 하래요. 발병력이자 병원력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예요? 감염 된 사람 중에서 실제 증상이 나타난 거. 현성 감염자를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감염자 수는 몇 명? 50명. 그중에 현성 감염자 수는 몇 명? 30명이 되는 거죠. 20명을 빼버려야 되겠죠. 무증상 감염자는. 그쵸? 그래서 100분율로 물어봤잖아요. 퍼센테이지니까. 그럼 곱하기 100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산출값은 반올림 없이 뒤에 첫째 자리까지만 제시를 하래요. 그러니까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60 해가지고서 제시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질환은 지금 어떤 거예요? 100명 중에서 60명 정도는 60%니까 60명 정도는 뭐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행성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봐봐요. 일단 멈스 바이러스는 매년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행성 이하선염, 병원체, 멈스 바이러스, 중요 전염원을 많이 물어봐요. 타액, 그렇죠? 또 타약에 오염되어 있는 계단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전파 경로, 그래서 비말하고 오염된 물건이 되겠고요. 잠복기 2주에서 3주 정도.
전염력 있는 기관. 이하선은 염은 여기 타액분비선이 이하선에 멈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여기가 단단하게 부어올라요. 그래서 여기 붙는 거 종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창이 나타나기 7일 전부터 종창 9일까지 전염력이 있고요. 등교정지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일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창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때는 전염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따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왜 질환마다 등교중지 기간이 있죠. 예를 들면은 수두는 항상 뭐예요? 발진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등교정지 기간까지 같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전염력 있는 기간하고 등교정지 기간까지, 중지기간까지 같이 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모든 중요 질환들이 이걸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원인, 전염원, 전파 경로, 잠복기, 전염력 있는 기간, 등교중지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증상. 멈스 바이러스는 전교기, 미열과 함께 건대, 두통, 식욕부진, 이하선에 있죠. 부종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하선의 통증과 여기가 부으니까 여기가 또 아프죠? 그래서 입을 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은 아간기인급 이렇게 써 있어요. 입을 이것들을 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3일째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 3일 내 종창이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합병증으로는 이하선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굉장히 무서워요. 인체에서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뇌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뇌염, 내막염, 귀에 영향을 줘서 청력장애, 그 다음에는 심근염, 췌장염을 갖다 일으켜서 얘는 뭘 일으킬 수 있어요? 소화당뇨. 얘는 췌장세포를 파괴해요. 간염 일으키고요. 남자, 여자 각각 생식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고환염도 일으키고 난소염도 일으킬 수 있죠. 남자 같은 경우는 고환염 일으켰을 때 불임은 흔치 않다고 하지만 생길 수 있고요. 여자도 난소염 때문에 불임이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런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합병증도 따로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간호중재. 여러분이 이제 해줘야 되겠죠. 바이러스성 질환은 효과적인 약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뭐냐면 대증간호를 해주는 거죠. 증상 완화적 간호만 해주는 거죠. 전염력 있는 기간 동안은 이제 격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종창 가라앉을 때까지 활동을 제한해줘요. 이제 당장 여기가 부어서 어때요? 귀까지만 아프다 그러고 입을 열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아이스팩 해줘야 되겠죠. 진통제 해주죠. 필요한 온스토어도 해줄 수도 있겠고요. 토질하고 열이 심할 때는 해열 진통제 갖다가 투약해주면 되겠고요. 입을 벌리기가 없고 삼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는 부드러운 거, 반고용식, 유동식, 무자극식 같은 해주도록 하고 산이 포함된 음식과 음료수를 먹으면요. 여기가 더 아프대요. 그래서 산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 시바되는 음식 같은 경우는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거기까지가 이하선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이에요.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증상이 다 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고 국시도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중 이하선염이 있을 때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될 음식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산이 포함된 음식. 왜냐하면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씹어야기 피하게, 식기는 피하는 음식을 주도록 한다. 자, 두 번째 물어본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병원치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걸 물어봤죠. 옛날에 기출됐던 문제들이에요. 자, 병원치의 생물학적 특성.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결핵은 감염력이 높나요? 응? 감염력,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 병원, 결핵은 감염력은 낮은데요. 감염력은 낮은데요. 일단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질환마다 그 특성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그게 지금 뭐예요? 병원체의 생물학적 특성이에요. 자, 그럼 병원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레비스 같은 감염병은 어떨까요? 감염력이 높고 이거는 치명력도 높다. 그래서 왜 저기 어느 지역에서 감염병 한번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전국에 비상령 내리잖아요. 현재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감염력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아주 전파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레비스가 들어와가지고서 몸에 들어가면 어때요? 심하면은 뇌에 문제 줘서 사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지금 병원체 특성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멈스 바이러스는 어떨까? 결핵은 어떨까? 그 질환마다 그 병원체의 특성을 갖다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병원체는 이렇더라라는 것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결핵 있죠. 결핵은 감염력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핵 환자가 결핵이 그냥 돌았다고 해도 다 감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내 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때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되게 치명적이죠. 폐세포가 다 파괴되잖아요. 결국에서 사망까지 가고 폐절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동력이자 치명력이 높은 질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특성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병원체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첫 번째 감염력이죠.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자, 감염력이란 거는 뭐냐면 숙주가 있어요. 내 몸에 멈스 바이러스가 들어왔죠. 그래서 어디를 좋아해요? 이하선. 여기 내 몸에 들어와서 알맞은 자리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발육 증식을 했어요. 내 몸에 병을 일으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감염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의가. 그러면 인펙션의 감염의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염은 뭐라고 정의를 해요? 내 몸에 병원체가 들어와서 알맞은 자리에 들어와서 발육 증식하는 거. 그거를 감염이라고 인펙션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인과에서 공부할 때 인펙션이 있었고 인플라메이션이 있었잖아요. 인펙션은 감염. 뭐가 있어야 돼? 걔는 병원체. 인플라메이션은 염증. 걔는 뭐예요? 조직 손상되는 원인들을 찾았었죠. 기출되었던 문제.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물리적, 화학적, 그 다음에는 뭐 영양소, 그 다음에 병원체가 있었잖아요. 카테고리가 어디가 커요? 인플라메이션이 커요. 지금 정의가 되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감염에다가 역을 붙이면 되는 거죠. 저 내 몸에 병원체가 들어와서 발육 증식을 해서 알맞은 자리에 자리 잡아서 내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병이 생기는 능력, 병을 일으키는 능력, 그거를 보통 우리가 감염력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직접 측정은 어렵죠, 사실. 이거 어떻게 측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감염력은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공식은 노출됐을 때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감수성자, 분해, 불연성 감염, 플러스 현성 감염. 자, 그럼 불연성 감염, 현성 감염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불연성 감염은 뭐냐면은 감염돼서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은 환자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현성 감염. 감염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핵은 어때요? 불연성 감염이 많죠. 그렇죠?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거를 불연성 감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염력은 노출됐을 때 걸릴 수 있는 사람 분의 불연성 감염자 플러스 현성 감염자를 잡아요. 곱하기 100에서 100분율로 구하죠. 첫 번째 감염력. 자, 내 몸에 들어와서 발육 증식해서 병을 일으키는 능력 또는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병원력이 있죠. 자, 들어와서 발육 증식을 했어요. 내 몸에 병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실제 누가 봐도 환자처럼 보이는 사람. 그걸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병원력이자 발병력이라고 정의를 해요. 기출되었던 문제들이에요. 정의. 질병 일으키는 능력으로 감염된 자 중에서 현성 감염자 수 곱하기 100 해서 구하죠. 병원력, 일명 발병력. 그 다음에 그 현성 감염자 수 중에서 정말 심각한 사람 플러스 사망이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동력이라 그래요. 북한 정도. 두 가지를 합하면 동력이에요. 동력은 중증 플러스 사망을 합쳐서 동력이라 그래요. 마지막에 치명률은 발병된 자 중에서 그 질병의 결과로 사망한 사람 수. 그걸 보통 우리가 치명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예. 감염력부터 시작해서 치명률까지는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역학파트에서 처음에 나오는 병원체 생물학 특성의 첫 번째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사항이에요. 질환마다 바이러스마다 고유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었던 것처럼 결핵, 감염력은 높지 않지만 일단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동력이 아주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역으로 위에 가서 해석을 해보세요. 그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이 멈스 바이러스는 환자, 병원력을 일단 구했죠. 병원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감염자 수 중에서 현성 감염자 수. 그러면 이제 뭘 구하면 또 돼요? 동력. 동력은 아까 뭐라고요? 현성 감염자 수인 사람 분의 뭐 중증 플러스 사망자 수. 그러면 이 사람은 중증과 사망을 합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치명률은 구할 수가 없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멈스 바이러스 걸려갖고 사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합병증 발생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발병력이 나왔으면 나중에는 뭐예요? 발병력 말고 동력도 물어볼 수 있고 치명률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런 지금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감염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뇌 몸에 들어왔을 때 무증상부터 해서 증상이 발현돼서 중등도에서 증증에서 사망까지 가는 거.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해서 봤고 이런 문제 참 많이 낼 만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1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이 1번 문제를 풀 때가 제일 긴장된대요.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보니까 계산 문제. 계산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해봐야 돼. 눈으로만 보지 말고. 계산이 안 돼서 막 떨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계산 문제 나는 약해. 제껴요. 시험 문제가 1번 문제부터 떨리기 시작하면요. 나머지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끼고 편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것도 요령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문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생육성이라는 것도 있고 특이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생육성이라는 건 뭐냐면 병원체가 외계에서의 생존 능력이 높은 거. 어떤 병원체는 숙주몸이 아닌데 외부 환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라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결핵. 그래서 우리가 맨날 왜 결핵균 이렇게 왜 백담을 뱉어갖고서 여기다가 모아서 수학 처리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병원체에서 보면은 얘는 생육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그 객단 관리가 중요하겠고요. 특이성. 한 가지 병원체는 한 가지 질병만 일으키는 그런 특이성이라는 것도 갖고 있다. 자, 이것 말고도 같이 이제 공부될 것들이 뭐냐면 발생률, 유병률, 발병률, 2차 발병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같이 해서 보도록 해요. 이것도 여러 번 기출됐던 문제들이에요. 발생률이 뭐고, 유병률이 뭐고, 유병률을 구하라, 발생률을 구하라, 2차 발병률을 구하라.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역학 파트에서 공부할 것이 뭐냐면 거기 나온 것처럼 정말 이 질환이 원인이 이거야? 그건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연관성이 있다고 확정짓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 충족이 돼야 우리가 그 질환이 그게 그걸 일으켰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국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원인적 연관성을 확정짓기 위한 조건. 첫 번째가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어야 돼요. 항상 원인이 결과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두 번째가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 두 요인 사이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클수록 어때요? 얘는 얘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는 기존 지식과의 일치성도 있어야 되죠. 여태까지 이 바이러스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 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어때요? 아, 그래, 이거는 이거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어려운 게 뭐예요? 이걸 벗어날 때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왜 이러지? 우리 메르스 처음에 그러지 않았나요? 예, 이거 뭐 호흡기 질환인데 워낙 뭐 낙타에 무슨 뭐를 통해서 감염되는데 왜 이게 갑자기 유행하는지를 모르겠고 기존 지식과의 일치성을 다만 보는데 아니라고 할 때는 다른 걸 찾아봐야 되는 게 있겠죠. 또 이거 외에도 생물학적 발생 빈도, 또 설명 가능성, 특이성, 실험적 증거,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원인적 연관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국시 기출이었던 문제. 자, 그래서 거기까지 봤고요. 2번 문제. 가족 문제죠. 보험교사는 우울 증상을 보이는 A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 사정을 하였다. 현재 우리가 가족 방문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현실하고 그냥 괴리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세요. 보험교사가 작성한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가족사정 도구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래요. 자, A학생 가정을 방문해서 가족 사건을 연도별로 쭉 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때요? 특정 사건이 가족의 전체 역동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확인한 요것이 무엇이고 두 번째 그 가운데 원이 있고
이 아이를 학생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과 그렇죠? 그 다음에는 친구와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의 관계성 갖다가 바라보는 두 가지 가족사정 도구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기억을 뭐라 그래요? 가족 연대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96년도에 아빠의 사업 실패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이집에는 지금 경제적인 실패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2002년도에 A 학생이 출생을 했고요. 2003년도에 엄마의 건강 악화로 A 학생은 조부모에게 맡겨졌고 2010년도에 부모의 이혼이 있었다. 그럼 이 가족의 역동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연대를 갖다가 다 확인을 해서 두 번째는 사회 지지도라고 얘기를 하죠. 특정 가구원을 중심으로 이 사람의 주변에 어때요? 지지 체계를 갖다가 확인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은 사회 지지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족 문제 엄청 시험 문제에서 좋아해요. 특히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정 도구들을 제일 좋아해요. 또 하나가 가족 이론을 좋아해요. 가족을 어떻게 바라볼까? 가족을 어떻게 사정할까? 이게 주로 출제가 되는 게 가족 파트예요. 가족 간호, 지역사회 간호학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그 가족에 대한 것이요. 첫 번째가 가족 이론에서는 가족 체계 이론을 공부를 해야 돼요. 기출됐던 문제들이 있었죠.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바라보는 거죠.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예를 들어 복합물로 바라보는 거죠.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요? 가족에서의 구성원끼리의 힘, 상호 균형감, 행동 유형, 역할, 규율, 의사소통, 경계성 같은 것들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겠고요. 그럴 때 가족 체계를 바라볼 때는요. 특징이 5가지가 있죠. 국시 기출이었던 문제예요. 가족을 체계로 파악을 할 때 우리가 확인할 특징을 찾아가지고서 보는 그런 객관식 문제가 있더라고요. 국시에. 예를 들면 첫 번째, 가족을 환경으로부터 구분해서 본다. 경계성. 두 번째,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적 특성을 단순히 합친 것 이상으로 본다. 즉, 탐구적을 통해 나타난 가족 전체를 바라본다. 전체성. 세 번째, 한 구성원이 변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도 변한다. 변화성. 네 번째, 가족이 외부 체계와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교류를 통해서 변화와 안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항상성. 다섯 번째, 가족 구성원의 행동은 원인과 직선 관계가 아닌 순환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 관점이다. 순환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 순환성. 5가지 여기다가 이게 나오면 여러분이 용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용어를 쓰고 나서 가족을 대비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국시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는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시에 나왔던 건 자그마한 중요성을 두고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가족을 바라보는 거.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바라봤다. 가족 체계 이론. 두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죠. 가족은 가족 내 개인들의 행위하고 상호작용의 산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가족을 생각해봐요. 가족 내 개개인들의 행위, 거기에 따른 상호작용. 상징 갖다 해석해서 그걸 갖다 갖고 가족의 역동에 대한 것이 영향을 준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가족은 상징 수단을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공유하고 개인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가족의 상호작용은 그들이 부여하는 사물의 의미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므로 외부 관찰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가족 구성원이 그 상황을 지각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그러면 상징 수단이 어떤 건데 뭘 상징을 하는데 어떤 걸 통해 상징을 하냐?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들이 상징 수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말,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가족에게 보통 이제 낙인을 찍으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가족의 문제성을 바라볼 때 이 이론을 갖다가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 의미 해석이 일치하거나 어떤 심벌을 줬어요. 근데 그 심벌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 이해하는 것이 다르거나 불일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의미 해석이 일치가 될 수도 있고 상징에 대해서 그렇죠? 또 상황정에 일치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상징으로 표현한 거를 제 가족 구성이 굉장히 잘 알아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가족이에요? 건강한 가족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족 구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상징을 사용해서 표현했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 가족은 뭐예요? 상징을 이용해서 했던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 아닌가? 라고 파악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론이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뒀어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 내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상징을 쓰는 것은 내적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회 그러면 너무 가족의 상징적 상호작용은 가족 구성원의 상징을 통해서 어때요? 가족의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건강한 가족을 규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가족 구성원만이 그런가? 오늘 내가 나가서 교회에 나가는 어디 나가서 빡쳐갖고 들어왔다고 쳐요. 여기서 영향을 주겠죠, 가족 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단점이 그거죠. 사회 구조의 힘을 간과한다는 거. 두 번째는 일반화의 곤란한 점도,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겠고요. 또 상향 정의는 가족 구성원이 어때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정의를 하는 거는 본인 관점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또 기출되었던 문제이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가정 세 가지를 쓰시오. 주관식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우리 간호학 책에 없어요. 이거는 교육학이나 사회학에 있는 책에서 아마 교수들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나왔던 자료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서 이거 찾아가지고서 기출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찾았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가족은 상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어떤 전제 세 가지를 갖고 있는가? 가정 세 가지. 첫 번째, 인간은 상을이 그들에게 가지는 의미에 기초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 두 번째, 그 의미값이 상징으로 나중에 표현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의미는 인간 사회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것이겠고, 세 번째, 그 의미는 해석의 과정에서 반영되고 조절된다는 것을 세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죠. 기출되었던 문제. 쉽지 않은 문제예요. 교과서에 또 없으면 일단 어때요? 틀렸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리 이걸 갖다 창작을 한다고 해도. 혹은 이 상징적 상호작용 제가 보니까 교육학에서 이거 다루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래요. 교육학에 나오는 이론이나 내용들을 공부를 잘 해놓으라고. 그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옛날에 기출되었던 청소년 시기의 심리 특성 중에 상상적,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다 교육학 책에는 있어요. 또 요번에 기출되었던 앨리스 있잖아요. 합리적 정서치료 그것도 교육학에 있어요. 간호학은 그 내용이 빈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특히나 간호학이나 교육학이나 기본적으로 끌고 왔던 것은 다 사회 이런 데서 이론들을 끌고 와요. 사회학에서. 그런 것들 공부할 때 조금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세 번째. 가족을 바라보는 거죠. 첫 번째는 체계로 바라봤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끼리 고기 안에서 상징이라는 것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어때요? 상호작용하는 것을 갖다가 가족이라고 바라보는 거다.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구조, 기능으로 바라보는 거죠. 어떤 거? 사회에 있는 안에서 가족이 있다고 바라봐요. 아까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은 사회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얘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요? 사회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봐요.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 가족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회가 잘 기능하려면 가족이 기능을 잘 해줘야 돼요. 그게 지금 뭐냐면 구조,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족이에요. 거시적 측면의 접근이죠. 가족이 사회통합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초점을 두므로 개인보다는 구조나 집단을 강조하고요.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들은 변화 수동적인 요소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역할 구조, 의사소통 양상 등과 이러한 요소들의 연관성이 가족 전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평가를 하는데 이때 상호작용의 가정보다는 구조 자체, 상호작용 결과에 더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잘 되려면 가족이 잘 기능해야 돼. 사회가 건강하려면 가족이 정말 건강해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구조, 기능주의 이론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네 번째 이제 뭐가 있어요? 가족 발달 이론이죠. 이것도 이거 다 기출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더 말할 것도 없고. 가족 발달 이론은 뭐냐면은 우리 태어나서 걷다가 학교 갔다가 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다가 결혼해서 또 아기를 낳고 나중에 죽죠. 마치 가족도 똑같이 태어나서 과정을 갖다 거치는 성장을 통해서 나중에 소멸된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특정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지금 뭐냐면 가족 발달 이론인 거죠. 가족 발달 주기를 분리해서 그거 가지고서 각 가족 주기 8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또한 뭘 봐야 돼요? 가족 발달 주기를 뭘 갖고 나누지? 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발달 주기를 구분을 할 때 첫 시작은 뭐냐면 결혼이 시작이에요. 1단계는 그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분리를 해요? 첫 번째, 첫 아이의 나이, 또 학교 진학, 또 하나가 결혼. 자,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8단계로 구분을 하죠. 자, 그거 두 가지의 전제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중에 기출이었던 문제가 사춘기 가족의 발달과. 이건 물어봤었어요. 쉬워요? 근데 사춘기를 대비를 해서 봐보세요. 자, 10대의 가족이 사춘기 가족인 거죠. 10대, 첫 아이가 지금 10대예요. 우리 집에 첫 아이가 10대예요. 그러면 사춘기 가족이 되는 거죠. 이 가족의 발달감은 뭐가 있을까? 기출됐던 주관식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부부는 10대 아이가 있으니까, 사춘기 아이가 있으니까 두 부부는 안정된 결혼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태어난 10대, 지금 이제 아이가 10대가 된 거죠. 얘한테는 자유하고 책임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요 시기 성문제 생길 시기죠. 애가 얘기하는 성문제 대처를 잘해줘야 되겠다. 네 번째는 사춘기 시기 돈 많이 들어가죠. 앞으로 대학도 가야 돼요. 그러면은 수입의 안정화를 끼워야 되겠다. 기타 이 아이가 독립성을 가지려고 그런 시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또 줘야 되겠다. 또 세대 간의 충돌이 생겨요. 사춘기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힌트예요. 그러면 그 조화, 그 세대 간의 충돌에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자녀가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처도 미리 해보도록 하는 것이 10대 가족인 우리 가족의 전체적인 발달 가업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기출됐던 문제. 그러면 학령기 가족도 연습을 해봐요. 머릿속에다가 학령기를 그려봐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지금 첫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이다. 그러면 우리 가족의 발달 가업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뭐? 사회화. 애들이 지금 첫 초등학교를 가는 게 사회화의 시작이잖아요. 아이들의 사회화에 대한 대처를 해주고요. 초등학교 애들 꼭 숙제를 해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집의 가훈이 뭔지, 외가의 뿌리, 친가의 뿌리에서 왜 그거 그림 그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그리죠. 그게 뭐예요 지금? 가족의 전통, 관습, 그렇죠? 그 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시기 이제 지능 발달이 돼가지고 11세가 되면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학업 성취가 생기는 시기죠. 그거를 증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부부는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를 하고, 가족 내 규칙하고 규범,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성립되는 시기인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기출됐던 문제가 10대 가족이어서, 우리 관심사가 또 하나가 학령이어서 거기까지만 내용을 정리를 했어. 여러분은 뭘 더 해야 돼요, 이제? 운영기도 해야 되고, 진수기 가족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책을 보면서 8단계의 중요 발달 가업들을 다 정리를 한 번쯤 해보세요. 근데 암기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머릿속에다가 그려놔요. 그려놓고 다 그 시기를 지금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기출되었던 국시 문제 중에 보면 진수기 가족 있죠. 진수기 가족의 특징 이런 걸 물어본 국시 문제도 있어요. 우리 나왔던 문제, 국시 문제까지 해서 대비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가족 발달을 이론은 마치 가족이 개인처럼 성장, 탄생, 성장,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가족 발달 이론이에요. 그래서 특정 사건에 따라서 가족이 발달하고 소멸해 나간다. 자, 5번째는 위기이론이죠. 아마 대학교 때 위기이론 공부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위기이론이 하나는 정신과에, 하나는 여기 지금 지역사회 간혹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위기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이 위기를 많이 경험을 하죠. 뭐 직장에서 나가게 됐다거나, 또 뭐, 기형아가 출산이 됐다던가,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위기죠. 우리가 위기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또는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이 어때요? 가족도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것이 제2의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위기이론. 위기이론도 시험 문제에 2번 정도 기출되었죠. 시험 문제는 위기의 단계를 물어봤고요. 위기에 따른 간호 중재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위기가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위기란 말 참 많이 쓰죠. 이거 안 보고 위기를 정리를 해봐요.
위기라는 거는 뭐예요? 기형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죠? 그게 위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은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던 코핑 메커니즘이 있죠. 대처 기전이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사용하던 대처 기전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태. 그걸 보통 우리가 위기라고 정의를 해요. 새로운 대처 기전을 배우거나 학습을 하지 않으면 어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태. 이걸 보통 우리가 위기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거를 생각하고 내용을 봐요. 가족 체계의 불안정을 일으키거나 변화의 압력이 너무 강하거나 요구되는 변화가 너무 급격하여서 가족이 갖고 있던 대처 능력, 코핑 메커니즘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대처 능력을 사용하여 그 상황을 탈출하지 못하거나 해결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거, 이걸 보통 우리가 위기라고 정의를 한다. 위기는 제2의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신건강 수준 향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위기는 크게 종류가 3가지가 있죠. 성수위기, 상황위기, 재난위기가 있다. 우리 교과서에는 성수위기, 상황위기 2가지만 나와 있고요. 또 지역사회 간호학책에는 재난위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기의 종류는 복시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다음 중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 어떤 위기에 해당되냐? 자, 첫 번째가 성수위기. 성장 발달 과정 중에 경험하는 것들이죠. 이거는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성수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기의 출현은 보통 점진적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면 아이 출산도 위기인가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렇죠?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 거 어때요? 그것도 그래요. 또 이사 가는 거. 이런 건 다 뭐예요? 성수위기가 되죠. 두 번째는 상황위기죠. 상황위기는 우발적이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위기 같은 것들이 상황위기가 되죠.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했다. 이혼을 했다. 이런 것들. 사별을 했다. 세 번째는 재난위기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노출될 수 있는 재난이 발생한 것을 재난위기라고 정의를 해요. 혹시 기출이었던 문제. 아마 이런 위기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중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어느 위기에 해당되고 있는지. 그런데요. 사춘기 아이가 있어요. 얘가 막 사춘기를 겪고요. 이거는 뭐가 될까요? 성수위기. 그런데 얘가 임신을 한 거예요. 상황위기. 2가지가 다 복합되면. 그렇지. 가족한테는 재난이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위기를 갖다가 종류를 갖다가 나눌 때 엄격하게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발생한 상황 위기는 그 다음에 성수 위기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시험 문제는 그래도 기본 잣대에서 예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점진적으로 생겼다, 성장 발달 과정 중에 생겼다로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볼 때는 너무 엄격한 수준에서 보지 말고 상황위기는 성소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성소위기는 다시 또 상황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위기의 단계 기출되었던 문제. 자, 내가 IMF에 맞닥뜨려서 IMF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라 한참 그래서 그때 위기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충격을 첫 번째 받아요. 잘렸어요. 최고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불안한 시기죠. 무력하고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패닉 상태에 빠지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충격 단계. 자, 이런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어때요? 내가 이제 퇴직을 당하고 강퇴를 당한 거예요. 이 충격이 현실화되게 되죠. 불안감이 더 고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일단 여기서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막 여행을 간다거나 잠깐 없어지거나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하거나 하게 되죠. 그래서 방어적인 후퇴를 해요. 이것도 방어 기전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요. 도피하려고 하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이거 명태 피할 수 없고요. 나만 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제 상황을 갖다가 어때요?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명태를 당했고 돈을 요만큼 받았는데 문제 해결을 시도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자영업을 해볼까? 아니면 뭐를 해볼까? 그걸 시도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가게를 열든지 뭐를 하든지 적응과 변화의 단계, 재취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다시 또 어딘가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적응과 변화 단계까지로 보통 진전이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 단계를 거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하고 유사하냐면은 옛날에 기출되었던 엘리자베트 쿠블러-로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면 동일성 있는 거를 끌어와요. DABDA죠. 너 백혈병 걸려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디나이얼부터 하죠. 내가 왜? 나 아닌데. 그렇죠? 아니야. 나 암 아니야. 두 번째는 앵거를 느껴요. 왜? 내가 얼마나 착하게 잘 살았고 나 많은 사람도 도와줬는데 분노를 느끼죠. 그 다음에는 마케팅 협상을 하죠. 내가 앞으로 좀 더 뭐 도네이션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교회 가서 뭔가를 하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그런 시도를 다 해보려고 해요. 이때는 막 뭘 먹어보죠. 건강식품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울에 빠지게 되죠. 디프레션. 마지막에 A는 억셉트죠. 그래서 간호사가 할 것은 뭐냐면은 위기의 단계나 그다음에 엘리자베트 쿨러-로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현재 그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사정.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받아줘요. 그리고 나한테 뭐를 해야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촉진해주고 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보면 암 선고 받고 나면 막 우리한테 늘고 말대로 난리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저 환자가 뭐 나한테 난리를 쳐.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저 사람은 지금 앵거 같다가 느끼고 있는 단계야. 그렇죠? 그러면 앵거를 표출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받아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간호 중재 임무를 볼 수 있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기를 갖다가 통해서 가족이 성장 발달을 하다라고 바라보는 게 위기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프리드만의 가족 접근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거를 가족을 바라보는 이론으로 봐야 될지 사정법으로 봐야 되는지 책마다 조금씩은 이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라보는 관점들을 결국 사정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공부했던 뭐 체계 이론이야, 구조적이야, 상징적이야 이걸 근거로 여러 가지 사정 도구들이 다 나왔어요. 자, 그 중에서도 기초였던 가족 접근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가족 접근법은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거죠. 자, 프리만이라는 학자, 이거 기출였던 문제예요. 첫 번째, 개인 환경으로서 가족을 바라볼까? 그래서 가족을 환자의 가장 근원적이며 필수적인 사회 환경으로 보는 접근법이죠. 개인 환경으로서의 가족은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오는 가족인 거죠. 그러면 개인 관계로서의 가족을 바라보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아프지? 가족이 뭐 어떠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 두 번째는 가족과 가족의 관계에서 어때요? 그 대상자를 갖다 바라보는 거죠. 개인 관계 체계로서의 가족 간호. 가족 구성원 개개인 모두의 중점 갖다가 두는 거죠. 즉 주어진 시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족의 수에 근거해서 둘이나 그 이상의 개인 체계를 가족 간호로 바라보는 거. 아유,